참여예수님,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일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는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현재는 예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는 이제 저를 만나면 매일 구라청이라고 혼내시더라고요. 혹시 요새 날씨 잘 안 맞나요? 오늘 네 이렇게 마스크 네, 네, 잘 들립니까? 네. 요새 날씨가 잘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과거보다 이제 예보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각이 많이 넓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몇 시에 얼마만큼의 비가 와야 된다를 정확하게 이제 원하셔서 많이 힘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극한기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꺼번에 한 시간에 100mm씩 비가 와버리면 저희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상청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시는 강의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교구 그 생태영성학교라는 특랑학교에서 일단 2시간짜리로 이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중앙성당에서는 11분이 수료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오늘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픈 지구 병문안 가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강의 자료에 보면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숫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 별로 안 중요하고요. 다만 경향성 부분, 높다, 낮다 이런 경향성 부분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기후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요 두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기상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상은 매일매일의 날씨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춥고 눈이 오고 기상이 매일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맑은 날씨, 매일 비 오는 날씨, 과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상은 포인트 하나가 이제 매일매일 변한다. 오늘 맑고 내일 맑아도 습도나 바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 변한다. 하지만 기후는 이런 기상들이 오랜 기간 쌓인 평균을 말합니다. 오늘은 기온이 높지만 내일이 기온이 낮아서 오랜 기간 평균을 해버리면 변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가끔 이제 평년보다 이제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평년이라는 단어들은 30년 동안의 기상들을 평균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날씨에 비해서 뭐 더워졌다, 추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의 단어의 핵심 포인트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후가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을까요? 이런 기상 현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인 요인이든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됐어요. 이거를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석탄, 화석 연료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서 기온을 가둬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뭐 화산의 폭발 아니면 지구 자전의 궤도 변화. 근데 최근 100년 동안 기온이 1도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100년 동안 자연에서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남는 거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요새 열심히 켜고 계실 대림초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주차에 이제 짙은 보라색의 일주를 켜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밝은 색깔로 이제 2주차, 3주차
그래서 사주가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초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림초를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한 4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1주차에는 열심히 초를 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주차, 3주차부터 조금 게으러져서 초를 덜 켜게 되고, 이게 4년 동안 쌓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일상의 어떤 작은 변화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평균에서 벗어나 버리는 게 기후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뭐 지구온난화. 근데 이 단어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변화하면 뭐 쇄신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난화하면 좀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심각성을 모른대요. 그래서 바뀌고 있는 게 기후위기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후재앙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구과열, 지구파괴 해서 이제 몸으로 단어로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단어들이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가격적인 단어들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극한기후라는 용어가 이제 나올 텐데, 너무 춥고 더운 날씨인데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원래의 단어로 기후 비상이라는 단어가 채택된 바 있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최근에 기상 비상 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처럼 이제 유럽 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수치로 잘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IPCC라는 단체가 중요한데요. IPCC는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나라 간 모임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50년 후에는 지구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88년에 생겨났고요. 1차 보고서가 199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에 한 번꼴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6차 보고서가 지난 8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자료에는 이제 5차 보고서 중심으로 정리가 됐고요. 6차 보고서는 이제 5차 보고서에 비해서 기후변화 가속도가 더 빠르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을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 상승한 반면에 한반도는 1.8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가서 이 막대 그래프가 이게 전 지구 평균,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10년에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그리고 한 7,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한 나라였을 텐데요. 전 지구 평균보다는 낮은 기온 변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1980년 후반부터 전 지구 평균 기온보다 엄청 상이하게 높게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문명의 발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60년 동안 제주도의 기후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평균 최저기온, 초록색은 평균 기온, 빨간색은 평균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상승했어요. 근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저기온 상승폭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2.61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는 더워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는 안 춥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은 이제 열대야나 폭염일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대야는 이제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들이 열대야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폭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들만 카운트를 했는데,
보시면 제주도 더워지는 거는 맞지만 밤에 또 덥다, 더 더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수량인데요. 강수 일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강수량은 많아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올 때 많이 오고 비가 안 오는 날도 많다. 가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겨울철 평균 기온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영하일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름철 관련 지수는 엄청 높아지고 있고 겨울철 관련 지수는 엄청 낮아지고 있다. 좀 더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최근 40년간 제주도의 해수면이 한 23cm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용머리인데 모슬포 사계 그 밑에 해안에 있는 그 절벽입니다. 예전에는 연중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밀물일 때는 이렇게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파도가 높이 칠 때는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고요. 한라산도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의 한대성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고 있고 온대 수정인 이제 소나무 등이 이제 고지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변화도 있습니다. 열대지방 어종이 발견되는가 하면 갯누금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해양 생태계를 급속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여름철에 자리 이제 쉽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또 방어철이기는 한데 방어값이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 부분들조차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가수들이 북상하고 있고 현재 이제 제주도에 열대 작물까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감귤은 대양나무라고 불리면서 한 집안을 먹여 살렸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게 남부 지역까지 재배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감귤의 미래가, 왜냐면 생산량들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맛있지 않는 이상 경쟁력들이 크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얼른 이제 열대 작물로 갈아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금 현재 KBS에서 이제 가끔 방영되는 것 같던데요. 탐나는 제주에서 이제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 이제가 이제 사진 작가였는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들이 똑같은 곳에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거기서 기후변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귀포항 모습입니다. 이쪽에 보더라도 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색깔로 보더라도 엄청 깊어지고 있고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봐서 과거보다는 좀 해수면 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음을 이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신창리 마리아역, 혹시 신창에 가시면 이쪽에 다금바리 있는 그쪽입니다. 이 앞쪽에는 아마 이제 등대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해녀길은 아마 포장이 된 것 같아요. 좀 높여진 것 같긴 하지만 이쪽 지역만 한번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잠겨 있음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돌카니 해변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우도랍니다. 우도 돌카니 해변의 요쪽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많이 잠겨 있어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높이들이 좀 많이 예전보다 상승해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과거에 사진 찍은 것들 혹시 있으시면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기후변화를 좀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IPCC라는 단체 소개해 드렸잖아요. 5차 보고서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전망한 자료입니다. 시나리오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숫자가 낮을수록 우리가 뭐 이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때. 근데 시나리오가 총 4개인데 요 2.6은 이미 도달해 버렸어요. 아까 1도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이미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RCP 4.5 시나리오 정도 우리가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8.5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기 말에 지금보다 1.8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했으면은 47cm,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3.7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했으면은 63cm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는 현재 평균 기온이 14.4도인데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겨우 2.3도로 막아낼 수가 있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 두 배에 한한 기온 상승을 겪어야 합니다. 강수량은 우리가 방치했을 경우 이제 35%가량 증가하고 호우일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 신문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2배 빨라진 지구온난화, 80년 뒤 부산 뉴욕 잠긴다. 여기도 보면 세기 말에 66cm 상승한다고 나와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마저도 보수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변수들을 한 2가지만 갖고 와봤는데요. 이 동태호지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고緯도에는 우리나라보다 춥기 때문에 연중 땅이 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만 년 전에 땅에 묻힌 동식물 사체와 미생물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현재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역은 캐나다 북부,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 북반구 육지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면적들이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로 녹고 있습니다. 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미생물 사체에는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어요. 이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높은 온실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되겠죠. 기온이 상승해서 동토층이 녹고, 그러면 메탄가스가 방출하고, 다시 얘가 다시 기온 상승을 일으키고, 다시 더 빨리 녹고 배출하고, 이런 변수들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북극에 이제 빙하를 촬영한 겁니다. 1988년 8월에 북극을 촬영한 거고요. 그리고 30년 뒤에 북극을 촬영한 겁니다. 확실히 이쪽 부분이 많이 녹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북극하고 남극 차이점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 북극에는 이제 북극곰이 살고 남극에는 펭귄이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남극은 육지에다가 얼음이 쌓인 거예요. 혹시 얼음이 다 녹더라도 남극은 그래도 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이 얹은 겁니다. 그래서 녹는 경우에는 바로 바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빙하로 덮여 있을 때는 하얀 색깔은 햇빛을 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보통 밝은 색깔 계열을 많이 입고, 겨울철에는 어두운 계열을,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두운 계열을 많이 입게 되는데, 하얀 색깔들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다가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더 빨리 기온이 오르고 더 많은 또 빙하가 녹고, 그 녹은 빙하는 또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사탕을 먹을 때 그냥 빨아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지만 깨물어 먹으면 금방 녹잖아요. 이렇게 되면 빙하가 깨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까 5차 시나리오에 반영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후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현재부터 약 42만 년 전까지의 기온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과거 42만 년 동안 아무리 추워도 4도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아무리 높아도 2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 값도 거의 기온값하고 비례하게 높거나 낮거나 이게 반복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들은 문명의 발전하고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만년을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확대를 하면, 최근 만년 동안 약 4도, 자연적으로 약 4도 기온 상승을 했습니다. 자연적인 기온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문명이 발달했던 최근 이 100년 동안 요 1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이제 기온 상승 폭의, 자연에 의해서 기온 상승 폭의 약 25배 빠른 속도이고요.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는 과거 만년 동안 약 0.01% 상승했다면 최근 100년 동안 0.01% 곱배기로 상승을 했어요. 약 100배 빨라지는 속도로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이제 추운 북극에도 살기도 하고 더운 아프리카에도 살기도 하고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 저희처럼 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나마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춥거나 덥거나. 하지만 이제 식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 속도는 이제 과거 42만 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 했던 그런 상승폭의 역대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산 식물이라든가 양서류 같은 그런 생물들이 가장 먼저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800만 종의 생물종 중에 약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150년 최근의 기후 변화 부분들만 땡겨 보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상승하 경향이잖아요. 최근 한 6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과거 역대 어느 상승 속도보다 없어요. 이 위에 높은 숫자들이 없습니다. 최근 온난화 경향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2016년, 19년, 20년은 역대 가장 더웠던 3년이라고 이제 기후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면 하루 이틀에 이제 다 불을 끄는데, 호주, 시베리아 뭐 이런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몇 개월씩, 그러니까 소방 인력으로 끌 수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베리아 산불이 시베리아 기온을 평년보다 5도 높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산업화부터 현재까지 약 1도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1도만 상승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이 1도 상승으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는 자료들은 올해 여름 6, 7월 6, 7, 8월 정도에 있었던 현재 실제 상황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49도의 그런 기온들이 나타나면서 거의 조기찜 형태가 나타났고요. 밴쿠버에도 48도로 6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올해 7월에는 이제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라고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우박들이 베이징과 미국에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근 나라인 중국에는 하루에만 500mm의 비가 오는가 하면, 일본 큐슈, 제주도 섬이 4개잖아요. 제주도하고 가장 가까운 큐슈에는 일주일 동안 10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괜찮을까요? 이거는 원래 7월 31일 날 중앙로에 100mm, 1시간에 100mm가 온 내용입니다. 이때 지하상가가 침수되기도 하고 일부 주택이 침수되면서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비 구름대가 생기면서 이거 과연 예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서귀포는 비도 안 와요. 이쪽 특정 지역에만 비를 뿌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제주 건입동 기준으로 99.2mm의 비가 왔고, 서늘에는 1시간에 125mm가 왔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사면이 바다에서 하루에 한 200, 300mm, 1, 200mm 오는 거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형제 자매님들 일개에 하루에 200mm 온다고 하면 긴장하십니까? 제주도는 하루에 200mm 오는 거는 그냥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한라산에도 하루에 1000mm씩 와요. 근데 1시간에 100mm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우리 다 아스팔트로 다 도로를 다 막아버렸고 숨골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지역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보도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위험시장 속에 상시 살고 있다. 일도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원래 그런 일들을 일어난 거 약 2달 동안의 이야기들을 갑자기 담은 멈춰선 동영상을 한번 지하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까지 가득 차오르는 물. 점점 희박해져가는 산소에 겁에 질린 채 구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깥 상황도 매한가지.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가까스로 구출해내고 선박은 그대로 떠내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난 2달간 중국 곳곳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는 50도에 달하는 폭염이 덮쳤다. 대규모 산불로 서울의 32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외에도 북극엔 사흘 연속 번개가, 서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지구상 가장 추운 러시아의 한 도시는 섭씨 48도까지 치솟은 상황. 이 모든 게 6월과 7월, 단 2개월 만에 벌어진 일.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이른바 기후재앙을 맞고 있다. 이 기후재앙의 시작점은 역시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늘어났고 북쪽과 남쪽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면서 대기의 순환이 달라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구온난화가 생각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상기후 현상도 더 자주 또 더 강하게 나타나고, 과학자들은 기후붕괴가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유엔은 코로나 다음 인류의 대재앙은 폭염이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 이러한 기후변화는 심지어 당장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가뭄이 드는 지역에서는 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식량 문제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물 체의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더해서 생물종 멸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1년 세계를 뒤덮은 이상기후 현상. 이상기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건 아닐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문명의 실패가 아닌 성공에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1750년 산업화 이후부터 서서히 인구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195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전쟁 당시 25억이었던 세계 인구가 현재는 78억, 약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GDP도 증가를 했고 비료 소비량, 에너지 사용량, 대형댐, 물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교통량은 과거 데이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통신량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 결과물로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 성층권 오존, 지상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해양의 상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우 양식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새우가 귀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새우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피자에도 들어가 있고 새우를 흔히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새우 양식은 지금 아열대 해안 지역에서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새우 양식이 많으면 아열대 해안 지역의 생태계가 그만큼 파괴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의문이 되는 거는 인구는 3배 증가했는데 경작지는 10%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어요. 덜 굶고 영양실조도 덜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경작지는 10%밖에 늘지 않았음에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녹색 혁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자가 결항되고 비료 사용하고 질소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하면서 단위 면적당 농산물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10%밖에 경작지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작지에 사용되는 이 질소 비료는 땅으로 흡수하는 게 한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비가 오면 빗물로 다 바다로 아니면 호수로 다 쓸려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안의 질소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해안 상승화가 증가되기도 하고 뭐 해상의 생물들이 멸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수로 가면 녹조, 바다로 가면 적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감염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염병은 왜 생기냐면요. 야생동물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뭐 개말, 소, 돼지들을 많이 가축화했고 그리고 가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핵, 홍역, 천연두 등이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다고 하면 이제 뭐 증빙도 되지 않은 그런 야생동물들을 이제 먹기도 하고 하면서 쉽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리 인간의 문명 발달에 의한 환경 파괴도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특히 동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땅에 오게 되고 본의 아니게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염병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이제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분산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면 한 부락, 한 동네만 피해를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다 모여 살잖아요.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래서 중앙성당에 방문하는 순간 중앙성당 신자들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비행기 등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나라만 이제 딱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며칠이 지나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가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여러 병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분명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보시는 그림은 전염병의 역사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씩 좀 센 많은 인명피해를 줬던 흑사병이라든가 천연두 같은 센 병들이 과거에 뭐 수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가서는 한 4, 5개 정도 1900년도 같은 경우도 한 4, 5개 정도 그러니까 100년에 한 많으면 5개 현재는. 근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에 들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선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스, 돼지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뭐 코로나19, 에볼라 바이러스 등 현재만 아직도 마무리된 병들이 아닙니다. 현재만 발생한 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최근 과거, 그러니까 1900년대에 비해서 5배가 빨라졌다. 앞으로 뭐 20년 후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원인들을 동물들의 서식들을 파괴한 인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자 숫자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도 쓰고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는다. 뭐 그나마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대 지방의 풍토병들이 있었어요. 모기, 진드기 등이 점차 이제 온대 지방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게 흰줄 순모기입니다. 이 모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두 마리씩. 근데 이제 요 흰줄 순모기가 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겨울잠을 자야 된대요. 근데 현재까지는 겨울이 추워서 동면을 하지 못해서 큰 이력을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흰줄 순모기는 dengue열을 유발을 하고요. 오한, 두통, 발열 등 이제 감기보다는 조금 센 그런 증세들이 아마 나타나는 것 같고 치명률이 사망률이 5%에 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한 제주 기준으로 500명당 1명꼴이라면 한 0.5%라면 얘는 10배 치명률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동토지대 여기 안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수만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미생물들. 여기는 춥고 어둡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녹는 순간 아까 메탄가스도 나오지만 요 미생물들이 배출되게 될 텐데 얘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있었던 애들이어서, 그래서 얘들이 녹는 경우에는 전염병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이렇게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만리장성, 에펠탑,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인간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만화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링게를 맞으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지구한테는 백신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일회용품 사용들을 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코로나19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면 사람의 활동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 덜 배출한 거거든요. 다음은 농도입니다. 농도. 그러니까 배출한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여름철에는 강압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거고요. 겨울철에는 강압성을 덜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가 발병을 하더라도 크게 농도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그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년 만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 분포입니다. 분포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값들이 이제 중앙에 포진하게 되면서 이런 종 모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1951년부터 1980년에 비해서 2005년부터 최근 한 10년 값들 그런 모양을 보면 과거 이런 종 모양에서 좀 넓게 퍼져 있지만 이렇게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평균 기온은 0.7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더운 날씨가 과거 0.1%였다면 현재는 14.5% 증가했습니다. 과거 위험기상이 한 번 나타났다면 지금 100번 이상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태풍이 한 2개 정도 매 영향을 주고 있는데, 1개나 2개 정도 태풍 영향을 받으면 군인들 동원하고 벼도 좀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그나마 어떻게 농작물들 생산량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100배 태풍이 한두 개가 아니고 거기 공이 하나 붙으면 우리나라 농사는 될까요? 이렇게 되면 농업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어려우니까 그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물이 부족해서 떠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민자들이, 난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세계 식량 가격 그 상승 추이를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됐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 가격이 12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가 채 되지 않고, 특히 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쌀은 아마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세금도 지원하고 하면서 거의 이제 1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콩이나 이런 다른 곡물 자급률은 5%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문제가 분명 발생할 텐데, 과연 이런 경쟁력으로 과연 우리는
미래가 과연 견딜만 한가 좀 고민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2050년 곡물 생산량 전망을 보시면 옥수수가 24%, 밀이 3%, 쌀이 11%, 감자가 9% 감소한다고 하는데 인구는 현재 78억 명에서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한 20억 명이 더 늘어나는데 먹을 것은 이렇게 줄어든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고민 중에 먼저가 돼야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상 태풍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는 우리 체온하고 비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현재 1도가 상승을 했어요. 1도가 상승했다라는 말은 뭔가 아파요, 어디가. 몸도 으슬으슬하고 뭔가 이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도 상승했다는 말은 뭐 이상함을 느끼는 정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아까 중앙로에 100mm의 비가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1.5도, 체온 36.5도에서 1.5도가 38도가 되면 많이 아파요. 이거는 약을 먹어서 될 것 같지 않고 병원에 좀 가야 뭔가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염기상이 상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100mm 그런 비들이 상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명에 직결되고 된다고 합니다. 2도. 고열이 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도 마찬가지로 2도가 오르면 회복 불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거주불능 지구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만든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14도입니다. 2020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1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의 모든 해양, 육지, 그리고 대기까지 1도 따뜻해지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지 1, 2도 정도 낮아졌을 뿐인데 과거 소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지구의 온도를 1도씩 올려보겠습니다.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도가 올라간 오늘날 세상에서 LA 대형 산불과 호주 산불을 비롯해 폭염, 허리케인 소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2도가 올라가면 빙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습니다. 적도지방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적도보다 북쪽인 북위도 지역조차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32배 더 자주 발생합니다.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돼 9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에서는 영구적 가뭄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보다 평균 19개월 더 오래가는 건기를, 카리브해 지역은 21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건기가 무려 60개월, 그러니까 5년 증가합니다.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2배, 미국에서는 6배 이상 늘어납니다. 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북부 지역, 아시아의 시베리아 남부 지역은 직접적인 열기와 사막화, 홍수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댕기열 발발 사례가 800만 건 이상 증가합니다. 식량 위기는 거의 매년 전 세계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 관련 질병 사망자 수는 9%로 증가합니다. 하천 범람으로 입는 피해는 방글라데시에서 30배, 인도에서 20배, 영국에선 무려 60배 증가합니다.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 부의 2배 이상이죠.
분쟁과 전쟁 역시 2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4도 증가만으로 세상은 영구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알프스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처럼 삭막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기온이 최소 네, 뭐 8도까지 있는데 우리 거기 가기 전까지 이제 막아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좀 힘 좀 내주세요. 많이 길어서. 예.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1.5도 상승된 지구를 물려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6.5도 상승된 지구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상승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위험에 처해 있게 될 텐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좌측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내리는 그림,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림,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네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모두 하느님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에 대한 말로였습니다. 하느님 분명 청지 창조를 하시고 피조물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제 이런 피조물들을 억압하면서 현재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IPCC,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30년 동안 논의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체를 인식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목표는 2030년 목표가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최종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제로한다는 그런 이제 기후위기 행동 30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년 선거에 이런 공약들을 하시는 후보가 있으면 뭐 투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가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보시면 8위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뭐 잘했나? 애매하시잖아요. 근데 1인당으로 나누면 4위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출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줄이고 있나를 보시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유럽 쪽에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많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과 일본은 그나마 문명이 발달했으면서 불구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노력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1149% 과거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세기 말에 1.5도로 막아낼 수 있을 때는 이런 파란색 그래프, 2도로 막아내려면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1.5도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을 배출해야 된대요. 4,200억 톤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100개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근데 2018년 기준으로 이미 10개를 배출을 해버렸어요. 2019년도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10개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10개를 배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70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남아 있는데, 지금 추세로 하면 7년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1950년대 연생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4톤을 배출할 수 있지만, 우리 손녀, 손주, 자녀 세대에서는 2017년생 같은 경우에는 43톤만 배출을 해야 됩니다. 8분의 1 수준만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뭐 성인들이 지금 이 수치를 좀 감내해 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쓸 이산화탄소 양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자기네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이미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이산화탄소를 다 써버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모 세대들을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환경운동가는 2018년 당시 16세입니다.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이제 국회 이사장으로 가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그거죠.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악영향을 온전히 자기네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아직 힘이 없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하고요. 올해 여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공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보시는 요 섬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국토 면적은 26평방킬로미터, 제주도의 약 7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이고요. 평균 해발 고도는 3m. 근데 이 나라가 잠기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간 5.3mm 속도로 잠기고 있어서 2001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국토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옆에 나라로 이주하기도 했고요. 한번 이성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1947년, 그리고 2011년, 그리고 2016년에는 이만큼 잠기게 됐습니다. 따라서 50년 안에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 기후변화에, 지구온난화에 1만 명이 사는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여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 같습니까?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들이 가장 1차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우리 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는 백신도 못 맞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한 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발전한 나라, 그리고 먼저 인지한 나라, 저희처럼 이런 나라들이,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2010년 1월에 아이트라는 작은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30만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난 8월 다시 또 대지진이 나타나면서 2,000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그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탈레반 아프간 공항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기후변화는 국경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년 여름, 올해 여름보다 덜 더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끝났구나 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는 저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